예, 반갑습니다. 관광자원 해설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관광자원 해설 외울 게 많죠. 또 제가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는 그것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봅시다. 관광자원이란 1번에 관광욕구 대상이 되며 가로의 목표가 되는 유형과 무형의 일치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접하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으로서 풀어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니까, 관광 문화라는 건 이제 어떤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그리고 또 관광해설은 관광을 해설하는 거고, 관광을 분류는 관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 자원이 관광 욕구 대상이 되면서 관광 해설의 목표가 될까요? 관광 문화의 목표가 될까요? 관광 분류의 목표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관광 행동의 목표가 되는 유형과 무형의 일체다. 내가 설악산에 가게 되는 게 관광 행동이잖아요. 그것의 목표가 되는 유형과 무형의 일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의 사고력 테스트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관광 자원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뭐 크게 자연적 관광 자원하고 인문적 관광 자원을 나눌 수 있고, 인문적 관광 자원은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위락적으로 나누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관광 자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문화적 관광 자원은 이거 의도적, 목적적으로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인문적 관광 자원에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위락적이 있는데,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경우는 산업적 관광, 그러니까 사회적 관광 자원에도 들어가지만 문화적 관광 자원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의 생활 방식이 문화거든요. 사람의 생활 방식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하고 사회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하고 문화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음악과 무용 같은 경우도 사회적 관광자원에 넣기도 하지만 문화적 관광자원에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3번은요, 이 관광과 유사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단답형으로 물어본다라기보다는, 굳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단거리, 짧은 거리를 여행을 하느냐,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느냐, 그런 기준으로 좀 나눠보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트래버스는요, 넓은 땅인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걸 가로로 이렇게 횡단 여행, 가로 횡자죠. 가로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종단 여행은 아래 위로죠. 그죠? 우리나라 유일한 해안 종단길이 뭐죠? 해파랑길이잖아요. 종단. 그죠? 근데 관광과 유사 개념에 이제 레크레이션은 위락 오락이라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레저나 여가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거기 한번 줄거너 보세요. 해설에 보이아지, 트램프, 이런 것들은 먼 거리나 장거리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유사 개념에 또 보면 둘째 줄에 트립, 단기간 여행이죠. 전트, 산책, 소풍 등 짧은 여행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단기간.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라는 거는 이제 단거리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먼 거리면은 이제 장거리인데 이제 장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시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자원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4번도 여러분 구석구석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와서 김열규가 설악산에 관광버스 타고 갔다. 김열규 관광 주체, 관광객이죠. 그리고 설악산에 단풍 걸어 설악산에, 관광 자원이죠. 관광 대상이죠. 관광 객체죠. 그 다음에 관광버스 타고 갔다. 관광의 매체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 자원은 관광 대상이죠. 관광 매체가 아니라 객체, 즉 관광 대상이고요. 2번,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3번에 관광 대상은 관광 시설 이런 것도 포함되고 관광 서비스를 추구하기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관광 자원은 관광 욕구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광 자원의 일반적 분류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락적, 문화적, 사회적, 산업적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문화적, 사회적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관광 자원에 민족성, 국민성 이런 것들 나오면요. 이것은 사회적 관광 자원으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이 관광 자원 해설 대학교 교수님들이 낸 책에 보면은 대체로 국민성하고 민족성은 사회적 관광 자원에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해설에 보면 위락적 관광 자원에 쇼핑센터가 나오고 산업적 관광 자원에 백화점이 나오는데요. 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하고 같죠. 사실은 뭐 큰 구분이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은 이 쇼핑이라는 게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오락위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백화점을 바라보면 백화점을 즐거움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쇼핑센터가 되는 거고 그게 위락적 관광 자원이지만 이 백화점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적 관광 자원이에요. 그래서 농업이나 공업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건 백화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그거는 산업적 관광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백화점 하면 산업적 관광 자원으로 보지만 그 백화점을 쇼핑센터로 바라볼 때는 위락적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이거는 이제 시중의 책에 잘 나와 있질 않아요. 문제집에. 근데 제가 대학교 교수님의 책들을 보면서 좀 따온 거죠. 따온 건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물론 3번이나 4번에 나오는 건이나 맥킨토시 이런 것들은 많이 그 학자들이 작년에 맥킨토시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뭐 특별히 새로운 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클로슨하고 버가트하고 메들릭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입지 기준에 따라 이용자 중심형, 중간형, 자원 중심형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 설악산의 단풍이면은 그거는 그 설악산의 단풍이라는 자원은 자원 중심형이죠. 거기를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자원이 중심인 거죠. 입지 기준에 따라 이용자 중심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곳 또는 그러니까 이용자를 생각하는 그것을 더 중점을 둔 거는 이용자 중심형. 그 중간은 중간형이죠. 이용자하고 자원 중심형의 중간은. 그리고 버가트하고 메들릭은 자원 중심의 이용자 중심형으로 나눴고요. 건은 이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름 분류를 했어요. 관광 행동 특성은 주유형, 체제형, 잠 안 자고 갔다 오는 거 주유형, 잠자고 오는 거 체제형. 그다음에 토지 이용 단위에 따라서 자연 문화 혼합형. 이런 것들로 건이 나눴고요. 이 4번의 맥킨토시의 구분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관광공사의 분류에 보면은 무형관광자원에 인적관광자원하고 비인적관광자원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히 이제 구경을 하시고요. 미국 5개 레크레이션 평가위원회 ORRC가 고밀도 위락, 일반 5개 위락, 자연환경 이거는 제가 이론 강의 때 말씀은 좀 드렸지만 문제집 강의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그 고밀도 위락 지역이고 그 다음이 일반 5개,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자연, 원시 문화적 자원에 이제 거리하고는 조금 멀긴 한데 자연환경 다음에 독특한 자연환경은 조금 더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자연환경까지가 일반적으로 거리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어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의 특성, 자원의 요구, 요건, 관광자원의 요건, 구비 조건하고 가치 결정 요인은요.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여기 물론 여기 공통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의 특성이 뭐고 관광자원의 요구 조건이 뭐고 관광자원의 가치 결정 요인은 꼭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게 이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되겠죠. 8번에 관광자원의 해설에서 2번, 3번, 4번에 나오는 셀프 가이딩인데 그 N을 다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N이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관광자원의 해설 방법엔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해설하고 사람이 하지 않는 해설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걸 인적 해설 방법이고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비인적 해설 방법이라고 그래요. 비인적 해설 방법. 그래서 인적 방법과 비인적 해설인데, 인적은 그 이동식과 정지식이 있어요. 이동식과, 그러니까 로우빙 이제 이동하는 거거든요. 정지식.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한 곳에 서가지고 하는 게 뭐죠? 스테이션이 서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션. 물론 이런 강의에서는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식 해설은 주로 이제 박물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정지식 해설은 이제 동굴이나 관광 안내소 이런 데서 이제 정지식 해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적 해설 방법에는요, 같이 이렇게 동행 투게더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때 옛날에 어떤 문화재를 설명할 때 오래된 옛날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갖다가 재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인적 해설 방법에는 셀프 가이딩, 그렇죠? 가이딩인데 그 N을 제가 셀프 가이딩, 그죠? 자기 안내 해설, 길잡이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게드지트리, 그렇죠? 게드지트리. 매체, 그러니까 자기 안내, 길잡이, 자기 안내. 보이시죠? 길잡이 해설. 길잡이 해설로 쓴 책도 있고, 자기 안내라고 쓴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매체 해설 방법. 매체 이용 해설 방법. 이걸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 집어넣어야 되겠죠. 매체 이용 해설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관광자원 해설 방법의 9번에 보면은 매체 이용 해설 방법에는 그 모형 기법, 시청각, 가상 체험, 시뮬레이션, 디오라마나 애니메이션을 통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 해설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관광자원 해설을 잘하면 그 해설을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인적 해설 방법, 비인적 방법으로 나눴는데, 이 비인적 해설에는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비인적 해설 방법을 또 나누는 방법에는 단 방향이 있고요, 쌍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방향 매체로는 그 브로셔, 안내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내판. 그 이제 단방향은 안내판이죠. 안내판. 그다음에 쌍방향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전에 무인정보 단말기인데요. 무인정보 안내소, 가상체험기구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후자의 쌍방향 매체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안내 해설 기법에 대한 건데, 그 비인적 해설 방법 중에 탐방로 표지판, 안내판이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설하는 장점은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낙서하고 훼손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 훼손될 우려가 이제 단점으로 우려가 없다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적 관광 자원인데, 이제 우리나라 위치는요, 여러분. 사실 그 옛날에 그 관광자원 해설 이전에 관광지리라는 과목이 따로 별개로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 관광자원 해설의 그 자연적 관광자원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합치고 난 다음에 비중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거꾸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 책에는 있었는데 거의 빠져버린 걸 다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관계적 위치라는 건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우리가 옛날에 힘이 없었을 때는 침략을 받는 위치죠. 근데 요즘은 이제 힘이, 그러니까 태평양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니까 그렇게 녹록하게 침략만 받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서 관계적 위치를 그때그때 다른 상대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적은 위도나 경도, 숫자로 나타내는 위치고요.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을 가지고 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 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아니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리적 위치로 소개한 거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으로 소개하는 건 지리적이고 위도나 경도로 소개하는 건 수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은 꼭 좀 알아둬야겠죠. 독도, 만도, 마라도, 북쪽은 온성군, 남양면, 유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에는 4개가 있어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공부하지만 지질공원은 최근에 한 번 문제가 몇 년 전에 나오고 다시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게 작년에 청송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유산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 지질인데 국립공원은 누가 지정하죠?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죠. 제가 말이 빠르면 여러분 속도를 조금 늦춰서 들으시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은 도급에 해당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군립공원은 구에 해당되는 시군구,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구청장도 주민이 직접 뽑는 구청장이어야 돼요.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도 있어요. 지질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인증합니다. 인증.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놨는데 해설해 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최대 국립공원은 다도해 해상인데요. 육지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큰 곳은 지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은 이제 최초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국립공원으로. 삼신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히 동학사 갑사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학사 갑사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동갑계 동학사 갑사는 계룡산, 동학사 갑사, 동갑끼리 같은 나이끼리 계를 들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해대교 오동도 갈 곳에 그러니까 거제 해금강하고 여수의 오동도 나오면 볼 것도 없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원해설이 사실 지도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여기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가 태안해안 국립공원, 여기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태안해안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 여기 한려해상 국립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봉, 백담사 하면 뭐 볼 것도 없이 설악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첫눈이 내리면요, 이 대청봉이 설악산의 대청봉에 딱 방송 기자가 딱 서가지고 뉴스에 여기는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올해 첫눈이 내리는데 대청봉에서 뭐 이렇게 뉴스 보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첫눈이 오면 설악산 대청봉에 딱 봉우리 딱 꼭대기에 이제 높은 데 올라서가 여기는 뭐 흰눈이 펄펄 내리는데 온도는 몇 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죠, 그죠? 그래서 이 설악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2의 금강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 금강산인데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의 금강산에 해당되는 거죠. 제2의 금강산이라고도 부르는 설악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립공원은 여러분 노고단하고 피아골 계곡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룡폭포는 이름이 똑같은 그 구룡폭포가 오대산 치악산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대원사라는 절도 있고요. 화엄사라는 절을 알아둬야 돼요. 화엄사, 곽황전하고 석등하고요. 사사자 3층 석탑은 국보죠.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 사자가 4마리 사자가 받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엄사 올번나무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화엄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화엄사면 뭐야? 지리산이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재 가지고 계시죠? 이 교재잖아요. 그죠? 이 교재인데 요거 한
이게 관광자원의 어느 한쪽 정도만 빼놓고는 그게 글씨체가 하나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놓쳤는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크게 큰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깔끔하게 인쇄가 나와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쪽수가 좀 많은 듯 해도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하시면 금세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풀지 말라는 건 풀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그 문제 푼 것 중에서도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서 제가 강조하는 거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합시다.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제가 이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을 각각 고려하고 조선으로 나눠서 알아둬야 되고요. 또 조선에는 또 입공 양식이 있어요. 날개 입자, 새 날개 모양의 공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려하고 조선의 그 주심포하고 다포 양식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일본의 그 봉종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이거는 다포 양식이 아니라 고려 후기의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해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후기의 다포 양식이 있어요. 주심포가 들어오고 이제 다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응진전은요, 부처님과 그 제자를 모신 건물이거든요. 불교 건축물 중에 절에. 그래서 성불사 응진전, 서광사 응진전이 다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응진전이 그렇고요.